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주관과 객관,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앞서 철학에 정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답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몇몇 분들은 그건 너의 주관일 뿐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의 말의 타당성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관적인 것들이 어떻게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주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주관과 객관이 있습니다. 주관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객관 같은 경우는 제3자의 입장이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당사자의 입장,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자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겠죠. 그리고 주관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에 얽혀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게 되고요. 개인적인 건 어쩌습니까? 보편성이 없죠. 보편성이 없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공인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객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입장은 사실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적인 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편성을 지니고 공인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관은 개인적이고 보편적이지도 못하고 공인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당한 입장이 돼요. 부당. 그리고 객관 같은 경우는 사실적이고 보편적이고 공인되기 때문에 타당한 입장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에 대해서 주관이라고 하신 분들은 보편성도 없고 공인되지도 않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주관은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건데 제3자의 입장도 개인적이거든요. 제3자의 입장도 개인적인 게 되고 따라서 결국에 주관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주관이 사실적인 주관이 되는 거죠. 제3자의 입장이 사실적인 주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주관이 되니까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주관은 두 종류가 있고 주관은 개인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실적인 게 있고 개인적인 것은 부당할 수 있는데 사실적인 것은 타당하다. 이런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은 부당한 주관과 타당한 주관으로 구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관이 부당한지 타당한지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타당성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예시를 먼저 보는 건데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여기에 사람 하나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하나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명제로 만들어 볼게요.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A는 앉아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A는 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타당성을 한번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타당성이 뭐냐 했을 때 참과 거짓을 놓고 봤을 때 참에 해당되는 성질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논하게 될 거예요. 이 A는 앉아있다. 이 명제부터 보면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왜냐면은 사람은 앉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는 건 참입니다. 근데 A는 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참이라고 보신다고 한다면은 허경영 씨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말도 참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짓이다. 우리가 그래서 뭔가 소설이나 어떤 글을 봤을 때 뭐 날고 있다, 인간이 날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신화적이거나 소설적이거나 허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안 되니까, 그런 능력이 인간한테 없으니까 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참 거짓을 우리가 부여를 하게 됐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언제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느냐, 이 명제가 실현이 될 때요. 재현이 될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실현이 된다 그러면 참이고 실현이 안 된다 그러면 거짓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실현되느냐의 여부를 통해서 이제 참거짓을 부여하는 방식이 현상학이라고 합니다. 이걸 현상학이라고 하고요. 이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서 과학과 철학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에 대해서 현상학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 수 있지만 철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현상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학과 철학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과학은 어떻게 현상학적으로 발달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과학 같은 경우에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 가설이 있죠.
이 가설 뭐 A 하면 B 할 것이다, 뭐 하면 뭐 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들이 나타날 거고, 이 가설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럼 입증할 때 어떻게 하나요? 실험을 하게 되겠죠. 실험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현상으로 직접 나타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가설을 증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현상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철학은 어떻게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발전했다고 하는 거냐? 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철학의 발전을 알려줄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물 자체가 있습니다. 네, 이 물 자체라는 개념이 현상학적으로 나타난 개념이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물 자체 개념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물 자체에 대해서 존재는 하지만 있지만 알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 자체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알 수 없다,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다고 입장을 제시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 지우개가 있습니다.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있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지우개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색을 지니고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 그래서 이 물 자체 개념을 부당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존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성질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다라고 하는데 언뜻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칸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식에 대해서 살펴야 되는데, 이런 사각 물체가 있을 때 인식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눈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은 이 사각 물체가 눈을 자극하고 눈에서 그 정보가 뇌로 가게 되죠. 뇌로 가서 여기에 상이 맺히게 되는데, 이 상을 가리켜서 표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식을 한다,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표상과 물체가 동일하냐라는 건데요. 왜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시각적인 표상을 얻을 때요, 시각적 표상을 얻을 때 눈을 거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눈이 주는 정보로 만들어진 표상이 올바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표상과 이 물체가 동일한 걸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같을 수 있는지를 논하게 돼야 될 텐데, 이게 파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 시각적 표상은 무조건 눈을 통해서만 주어지니까, 눈을 통하지 않고 눈을 통한 데이터와 눈을 통하지 않은 데이터를 비교를 해야 우리가 맞네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눈이 통하지 않고서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 물체 그 자체가 물체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이것의 성질이 눈에 거치지 않은 성질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게 있긴 한데 눈을 거치지 않은 정보는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본래의 성질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본래는 이게 검은색인데 눈을 거치니까 빨간색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눈이 검은색을 빨간색으로 인식해서 전환해버리는 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를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면 뭐냐면은, 철학책이 있습니다. 철학책이 있고, 이걸 해설하는 해설서가 있어요. 해설서를 읽고, 우리가 이제 그 독자로서 이 책들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원본을 우리가 절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구할 수가 없어요. 원본이 이미 있는 거는 사진으로 나오고 막 그래서 알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내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적으로 이 해설서를 낸 사람들의 번역을 참고를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봤으니까 맞겠구나 하는데, 뭔가 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한 말이 정말 책에서 나온 내용일까? 했을 때 우리는 절대 이 책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이 있다는 건 알아도 이 책에 쓰여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눈이 우리한테 정보를 주긴 하는데, 이 정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것이 동일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자체 있지만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것, 물 자체가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물 자체란 개념은 이 인식하는 현상, 이 현상을 통해서 도출이 된 개념입니다. 이 현상 속에서 이 물 자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개념이 나온 거예요. 이와 유사한 과학적 개념으로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중력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물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물체가 떨어지는 이 현상을 본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보니까 어떤 뭔가 물체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네. 그래서 현상을 놓고서 이 중력이라는 걸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까 중력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중력이라는 개념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현상 인식하는 걸 보니까 눈에 통하지 않은 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체에 대한 정보를, 원본 물체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알 수는 없네. 있긴 한데 알 수는 없네. 물 자체라는 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처럼 물 자체라는 개념이 타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도 현상학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현상으로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현상학적인 거 바탕으로 이제 발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신을 놓고서 발달시키는 경우도 있고, 유물론을 통해서 발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논리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방법들을 체크하지 않을 거예요. 유물론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움직이고 어디 카페에 갔을 때 왜 갔느냐 했을 때 뼈와 살이 움직여서, 뼈와 근육이 움직여서 간 거지 뭐해서 갔겠냐,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모호한 대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신을 통해서 보는 것도 신은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가정해야 되는데, 물론 종교적인 신은 저도 믿지는 않지만 자연 종교적인 신은 저는 있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모호한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물 자체와 마찬가지로 이제 또 현상학적으로 도출되는 개념이 이데아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데아 개념이 이제 뭐 약간 플라톤의 허구적인 개념이다, 이게 그때 당시의 개념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데아라는 개념도 현상학적인 정보를 토대로 해서 발생이 된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플라톤 책을 보거나 그럴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하게 될 거고요. 아무튼 이처럼 현상학이라는 방법은 과학과 철학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과학에서는 이렇게 과학적 방법이다 라면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 모든 학문의 방법이에요. 예. 과학적 방법으로 철학을 하자, 이런 건 이제 너무 사람들이 현상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니까 이걸 과학적 방법이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어떤 철학도, 뭐 일부 철학자는 빼고 보더라도 현상에 기초를 해서 어떤 결론이나 어떤 판단, 결과를 내놓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학의 발전은 현상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사람들은 신을 통해서 보는 걸 좋아하고 유물론을 통해서 보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현상학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은요, 굉장한 엄밀성과 그 다음에 파악할 수 있는 그 예민함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요구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다면 여러 가지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학적인 거는 어렵긴 한데, 일단은 이런 발전을 하게 하는 그런 기준은 있다. 그래서 주관은 타당성을 지닐 때 현상학을 통해서 지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관은 주관과 객관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주관, 개인적 주관과 그 다음에 사실적 주관으로 구분이 된다. 사실적 주관으로 구분이 되고, 여기서 이제 사실적 주관이 타당성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타당성을 가지게 되냐? 현상이 현상화가 되느냐의 여부입니다. 여기 현상화가 된다면 타당성을 지니게 되는데, 철학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화를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고, 과학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화가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이 답이 있는 것처럼 철학도 답이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철학의 정답이 있을까, 그리고 철학의 정답을 찾는 방법, 그 다음에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서 철학과 정답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다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철학의 정답이 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철학의 정답과 관련된 거는 이번 영상이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고, 다음에는 다른 개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